2013년 1월 대전의 어느 미용실에서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 미용사가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전화를 해보고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 동료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미용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늦은 밤 미용사의 집 앞에 모인 부모님과 동료들.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누군가 119를 부르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렇게 창문을 통해 집안에 들어간 구조대는 다급히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젊은 미용사의 집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대전 20대 여성 원룸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예, 이게 딱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3년 이맘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젊은 미용사가 저는 그때 이 현장 사진을 봤는데 젊은 미용사가 자신이 살던 그 집에서 살해당한 채 화장실에서 발견이 됐는데 자, 사건 개요 차근차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2013년 1월 24일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미용실에서 일하던 미용사인데요. 23살 오모 씨입니다. 이날따라 출근을 하지 않아서 이 동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서요. 이 오 씨한테 전화랑 문자를 계속했는데 하루 종일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지 부모님에게 알렸는데 퇴근하고 나서 동료들도 찾아가고 부모님도 그 원룸형 오피스텔 오 씨 집 문 앞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려서 119를 부르게 됐고요. 그래서 이 소방이 건물 옥상에서 로프를 내려서 이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곳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 집안이 난장판이 돼 있었고 또 이 화장실에선 오 씨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모습으로 볼 때 살해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그 사진은 너무 끔찍해서 저희가 보여드리진 못하겠고요. 자, 일단 백 변호사님이 네. 당시 사건 현장의 모습 조금 묘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베란다에서 바로 흉기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침대 벽 쪽에 호기혈이라고 이제 숨 쉴 때 이제 뿜어 나오는 이것도 너무 좀 잔인합니다만 이제 호기혈이 발견이 됐는데 그 자리가 보통 이제 살해 현장이라고 합니다. 또 실제로 집안 곳곳에서 혈흔이 나왔고요. 바닥은 걸레로 닦아낸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또 범인은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수건과 이불을 세탁기에 돌리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양말을 신었었는데 이 양말이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살해당한 뒤에 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목이 쫄린 흔적과 함께 정말 끔찍하게도 피해자의 온몸에 살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보통 이렇게 시신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무슨 원한에 의한 그러다 보면 면식범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경찰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처가 났을 때 보니까 이미 사망한 다음이라든가 의식을 잃은 다음에 상처를 낸 것처럼 보였고 몸에 상처가 이렇게 많다는 건 원한이나 치정일 것이다라고 일단 그 수사 방향을 좀 잡았고요. 그다음에 집안에 범인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의 지문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문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것도 안 남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닦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대한 탐문도 시작을 했었고 그 과정에 탐문 수사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좀 집착이 심해서 피해자가 힘들어했다라는 그런 이제 직장 동료의 얘기를 경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사건에서 들으신 것처럼 집착이 심한 전 남자친구 딱 하면 당연히 수사 당국에서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하지만 2013년 1월에 벌어졌던 사건이니까 당시 이런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데 분명 CCTV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걸 보면 좀 확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교수님? 근데 이제 하필 이 피해자가 살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관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CCTV가 고장이 나 있어요. 꼭 이렇게 보면은 도둑이 되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고요. 이 공동 현관에 이제 비밀번호도 없이 누구든지 마음대로 이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결국 이제 인근에 있는 CCTV로 해당 건물에 드나든 사람을 모두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실제로 그 의심되는 그 시각에 사람들이 들어왔다 갔다 한 그 횟수가 한 300회가 넘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3일 자정이 넘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그 전 남자친구의 모습이 잡혔는데요. 이 피해자와 함께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둘이가 사이가 뭐 협박하거나 실랑이 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11분 뒤에 이들이 다시 건물로 들어가고 이후 아침 7시 37분에 전 남자친구 혼자서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 전 남자친구가 건물에 나온 거는 23일이고 피해자 같은 경우는 비번이라서 그날 출근을 갖다가 안 한 날이었는데 24일까지 그래서 출근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신은 다음 날인 24일 밤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안 풀린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사망하기 전날까지 함께 있었던 건데 뭐 이 정도면 네. 의심을 하는 게 뭐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전 남자친구에게 이제 경찰이 임의 동행을 요청을 했고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에 거길 왜 갔냐 이제 경찰이 물으니까 사실 여자친구를 잊지 못해서 갔고 같이 맥주 마셨고 다음날 출근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대략 한 7시간 정도를 함께 있다가 혼자 나온 거잖아요. 예. 이제 그 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의심스러워 했었고 이 담당 서관이 결국 그 여성이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서 범행을 한 것 아니냐. 근데 이 남자친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수사관님께서 범인으로 의심하는 거 충분히 내가 이해한다. 예. 하지만 난 정말 그렇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 집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남자친구가 살해를 했다면 예. 이 남자친구 집에서도 피해자 혈흔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옷가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전 남자친구의 집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은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돌려보내면서 일단 추후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남자친구를 귀가시켰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전 남자친구 가장 큰 의심을 받고 있던 이 전 남자친구는 알겠습니다. 거짓말 뭐 탐지기 받을게요. 이렇게 경찰하고 약속까지 하고 집에 갔어요. 자, 그러면 그 거짓말 탐지기 그 조사를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받기로 한 날이 1월 27일이었는데요. 이날 갑작스럽게 이 전 남자친구가 연락이 끊긴 겁니다. 어허.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범인인데 잠적한 건가라고 의심을 했는데 이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극단 선택을 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아이고야. 당시 유족들은요, 이 아들이 많이 억울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전 연인이 죽은 거니까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이 경찰까지 나를 범인으로 몬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이고. 이 전 남자친구는 23살이고요. 옷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족들의 주장이 임의 동행할 때도 직원들 앞에서 뭐 네가 죽였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끌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의심을 한 건데요. 당시 형사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연행을 했고 또 행적 조사만 했다. 그리고 전 과정이 다 녹화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기 전까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유 또 뭐 전 남자친구가 그랬나 보다 하다가 했다니까 지금 다 혹 지금 하고 놀라고 계시는데 자 교수님 그러면은 진짜 그 경찰이 너 맞잖아 이 녀석아 하면서 막 뭐 이렇게 막 계속 심리적인 압박을 했던 건가요? 글쎄요, 이제 지금 유가족의 그 주장에는 그렇게 여러 사람들 본 데서 너가 죽였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아마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그 지목을 하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면 이건 미제 사건이 돼버리거든요. 예.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면은 잘못 짚어가지고 괜히 억울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강압 수사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게 경찰에서는 자체 그 감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청문회도 열렸는데 이와 연관돼서 이제 징계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조사하는 전 과정을 갖다가 녹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뭐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찰에서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고 이 수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과감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또 일이긴 합니다만 이 원래 이 피해자 20대 여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 사건이 그럼 미궁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경찰이 전 남자친구만 수사를 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 건물 전체, 피해자가 있었던 건물 전체에 대한 현장 감식을 또 실시를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5층짜리 오피스텔이었고 예. 이 피해 여성이 5층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검식을 하다 보니까 중간 계단, 뭐 옥상 이런 데를 다 검식을 했거든요. 근데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에 손잡이에서 미세한 혈흔이 발견됐고 옥상으로 나가는 문 이런 데서도 작지만 혈흔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5층 옥상에도 옥탑방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혈흔이 예. 피해 여성의 것이라면 이건 이제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이 전 남자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에 이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피해자 혈흔이 맞았습니다. 자, 옥탑방으로 그 이어지는 그 계단 난간에 손잡이에 혈흔, 피해자의 혈흔이 있었다. 자, 그러면 옥탑방에 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거주자가 있었고요. 살고 있었는데 초기에 주변 탐문할 때만 하더라도 의심조차 받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현장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때도 뭐 무슨 일이 있냐, 왜 그러는 거냐라면서 기웃거리고 너무나 평범한 이웃 주민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이 급하게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옥탑방에 인기척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일단 관리인 입회하에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온 방 안에 루미놀 시약을 뿌렸습니다. 이게 혈흔과 만나면 푸른색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약이죠. 이 루미놀 시약을 뿌리고 전등을 탁 껐더니 온 사방이 푸른 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입문 안쪽, 주방, 세탁기, 화장실 벽, 선반, 바닥 할 것 없이 그 집안 30곳 이상에서 이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탑방 거주자가 범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와, 이거는 막 정말 엄청난 반전인데. 자, 백 변호사님. 네. 그럼 옥탑방 거주하는 그 남성, 그자는 뭐 하는 자예요, 도대체? 일단 29세 남성이었는데요. 일단 이 남성을 찾지 못해서 이 주거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누나 집이어서 누나 집까지 찾아갔는데 결국 이 해당 오피스텔 그 올라오는 귀가하는 이 남성을 발견해서 그냥 검거를 했는데 이 남성의 태도가 아주 가관입니다. 네. 일단 거의 이제 확신을 했잖아요. 루미놀 검사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범이다로 거의 단정을 지을 정도의 상황이 돼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이제 딱 고지를 하면서 이제 뭔가 검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하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뻔뻔하게 나오니까 초기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 이 건물에 살던 남성이겠거니만 하면서 그냥 정말 전혀 의심을 받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경찰도 초기에는 일단 외부인의 범행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들어오는 쪽 CCTV만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수사 방향을 확대해서 위쪽까지 이제 혈흔 반응을 보다가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피해자 확보가 좀 늦었던 겁니다. 자, 정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가 그런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옥탑방에 살던 남성이 사실상 검거가 된 상황인데, 자, 그럼 그자와 이 피해 여성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게 좀 피해 여성은 사망을 했잖아요. 들을 수가 예. 없습니다. 이 검거된 옥탑방에 있던 범인의 일방적인 얘기만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저는 솔직히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새벽에 집에 와서 자려고 하는데 누가 옥상에 올라오는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 피해 여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 근데 네? 옷차림새가 너무 얇아서 예. 이거 추워 보이는데 커피 한잔 하시죠?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피해자가 그러지 말고 커피를 타서 내려가서 우리 집에 가서 마시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집으로 같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니 뭐 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나 지금 뭐 지금 없고 취업 준비 중이다. 근데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면접 보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피해자가 아이고 보고 보니까 살인자 같다 흉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해 기분 나빠라고 해서 집에 나가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뭐 이런 살인자 같은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오히려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 여성이 가지고 있던 흉기를 뺏어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뭐 한마디도 못 믿겠어요, 솔직히. 교수님, 저게 말이 됩니까? 맥락이 이어집니까, 저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보통 여성들의 심리하고는 전혀 그 상관이 없는 그런 소리인데 뭐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여성이 새벽에 말이죠. 옥상에 올라온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커피하자 그랬더니 우리 집에 내려가서 커피하자 그런 얘기를 할 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집으로 그 낯선 남자를 갖다가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그 외모를 갖다가 나쁘게 또 평가하고 또 뭐 먼저 밀치고 또 흉기를 직접 가져와서 먼저 공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뭐냐면 통상 이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입에서만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말 거짓말로 끝까지 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자기를 갖다가 도발하게 하고 촉진시켜서 자기는 살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일반적인 사람이 상식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명백하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그때 이제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분의 아버님이 법정에서 옥상 가서 처음 본 남자를 집안으로 들일 그런 딸이 아니다 우리 딸은 하면서 막 울면서 말씀을 하셨.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진술이죠. 근데 예.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좀 안타까운 게 그냥 이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해서 기사 제목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 제목을 딱 보면 피해자가 또 저 가해자를 그렇게 건드렸구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겨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모 컴플렉스로 아랫집 여성을 살해했다. 그 외모 컴플렉스를 아랫집 피해 여성이 건드렸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저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가해자의 그냥 본인의 주장일 뿐인데 저렇게 기사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또 사실로 단정을 해서 믿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기사 제목이나 이런 거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살해 방법도 본인 진술하고 달랐습니다. 흉기를 먼저 휘두른 뒤에 목 졸랐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제 사인은 경박박 질식사 그러니까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형량입니다. 예.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하하. 28년밖에 선고가 안 될 사안인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 재판부의 판단도 이렇습니다. 범행 방법 매우 잔인하고 좀 수법도 그렇지만 초범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아니 그 사람 그렇게 막 혈흔이 막 사방에 난자하게 해놓고 그거 다 지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을 계획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모르겠어요, 본인 저는. 주장만 따라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야, 이 23살짜리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세상에 징역 18년입니다. 징역 18년. 예?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